오늘 오전에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한 정도, 영업이익 60조 원. 하지만 전년 동기에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을 보면 거의 5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률 또한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가 이제 72%였는데 그 이상을 상회할 수 있을까? 결국엔 또 해냈거든요. 일단은 실적은 너무나 잘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우려, 두려움 때문일까요? 네, 우선 60조 원 정도 나왔으니까 네. 시장에서 생각했던 컨센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긴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 이미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낮게 나올 거다. 그 부분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LTA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는 조금 낮게 계약을 했겠죠.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HBM에 대한 비중이 높았어요. 예. 당연히 지금 HBM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HBM3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상향을 못 시킨 상황에서 지금 일반적인 커머디티 디램이 현재는 주가들이 근데 가격이 수익성이 훨씬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HBM의 비중이 낮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커머디티 디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일반 범용 디램의 수익성이 훨씬 HBM보다 좋은 상태니까 100조 원 이상 가까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수익성이 일반 범용 디램보다 최근에는 수익성이 좀 낮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시장의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60조 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잘 나왔고 네. 키옥시아의 어떤 매각 차익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전체 세전 이익이 90조 원 이상 나왔잖아요. 100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면 서프라이즈하다 볼 수는 있는데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죠? 작년부터 시각하면 주가가 2배, 3배 오른 게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왔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문제는 오늘 급락하는 이유도 일부 다른 아까 이슈도 좀 있었지만 결국은 주주와는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없다. 이게 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게 좀 부재했다. 근데 그 부재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죠. 네. 말을 하고 싶어도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실망 매물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이닉스를 좀 내려 누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수준에서 10% 가까운 급락세는 제가 보기에도 좀 어제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어제도 네. 급락이었는데 오늘까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당황스러운 낙폭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3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대 하락인데 일단 포워드 PR로 봤을 때는 이제 3배 후반까지도 빠졌어요. 삼성전자는 3배 중반까지. 일단 이 수치로만 보면은 아니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담아도 문제 없는 것일지 아니면 더 빠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수급 이슈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25년 작년 4월 달, 5월 달부터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가 109% 증가했습니다. 한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550%대 정도 증가했고요. 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는 무려 1900포인트 이상, 2000포인트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신용융자 잔고의 개인 투자들의 신용 레버리지가 거의 하이닉스로 몰빵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비 4배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5년 4월, 5월 달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전체 신용융자 잔고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융자 잔고의 비율이 6%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두 종목의 신용융자 잔고 대비 두 종목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이 빠질 때 어떻게 될까요? 두 종목이 빠지게 되면 유효자 잔고가 전부 다 반대 매매 또는 손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의 신용융자 잔고의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에 하락폭도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빠질 때는 그 역효과로 오히려 하이닉스의 낙폭이 전자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 빠졌으면은 거의 이제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오늘보다도 더 하락해서 100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뭐 장담할 수는 예. 없죠. 뭐 그냥 실적으로 보나 그다음에 성장세로 보나 봤을 때 분기 단위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자, 아직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고점에서 거의 뭐 50% 이상 빠진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만 원대에서 100만 원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고요. 낙폭 대비 어쨌든 되돌림이 나타날 텐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신뢰예요.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데 뭔가 이게 대해서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고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네. 말하는 건 아니죠. 빠진 건 절대 빠질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빠져야 된다 그런 말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개인들이 견딜 수 없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큰 거죠. 말씀드렸듯이 2000년부터 25년 사이에 25년 동안 지금 우리 서킷 브레이커가 한 7번, 6번, 7번밖에 안 나왔어요. 25년 동안. 근데 올해만 지금 8번, 9번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무슨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가 온 것도 아닌데 이런 변동성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빠지면 뭐 10%, 20% 이렇게 빠지니까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와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들이. 그죠? 징글징글 할 겁니다. 징글징글 하니까 아마 좀 떠나고 싶고 에이 그러면서 팔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본전 모으면 진짜 다 팔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사주는 매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140조 원까지 올라갔던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대 초반까지 다 빠진 거 아닙니까? 3, 40조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들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개인들도 지금 지탱해주는 어떤 수급 주체가 됐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외국인이 사주지 않고 있고 그 연기금은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기관이 뭐 기능을 합니까? 투신 같은 경우도 빠지니까 손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 주체가 없는 거죠. 이게 저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이 시장은요 신뢰와 기세거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세가 들어와서 사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다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큰 리스크다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120일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 200일선이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도 속절없이 지금은 200일선 5,700포인트 정도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만약 종가 기준으로 200일선이 안 지켜지면 그 다음은 어디지? 라고 또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단계에 많이 올라왔다. 지금도 뭐 5천, 6천이면 작년 대비해서 생각하면 엄청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제 7천, 8천 이때 좀 늦게 들어갔던 이 개인들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든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가 안 되게 빠진 흐름 정도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5% 정도. 마이크론이 거의 마이크론도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미 증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더 빠질 여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뭐 사실 뭐 펀더멘탈 말씀드린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말씀하시고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진짜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금융위기 때 PER 저점이 6.27배. 근데 지금 코스피 6,000포인트가 PER 5배거든요. 네. 그러면 PER 5배면 2000년 이후로 26년 동안 본 적이 없는 PER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싸다고 외쳐봤자 또 빠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제도 싸다고 했는데 또 빠지고 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이러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결국 그렇잖아요. 증권사 직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전문가이든 간에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펀더멘털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네. 어쨌든 코스피 6,000포인트면은 PER 5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25년, 26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밸류가 왔고요. 그 전에 저점은 5.1배가 가장 저점이어서 2003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0년도부터 26년 동안 본 적이 없는 5배가 6,000포인트. 그럼 지금 오늘 5,700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PER 기준으로서는 4배 후반으로 떨어지겠죠. 26년간 처음 보는 밸류입니다. 근데 EPS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면은 주간 단위, 그다음에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을 보면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네. 하향 조정되는 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팔다기보다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여력이 없겠죠. 손실 구간에 네. 돼 있으면서 계속 주식을 풀로 갖고 계신 분들은 팔 실익은 좀 없는 자리까지 오긴 했어요. 그리고 현금이 좀 있다면 내가 주식을 정말 하고 싶은데 현금이 좀 있다면 사볼 만한 자리 정도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저점에 대한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정도로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좀 신뢰 있는 부분들이 자리가 좀 지켜주고 반등에 대한 좀 그런 구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제의 하락폭을 놓고 어제 1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의 낙폭만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자리, 그러니까 빠진 것의 절반 정도 돌리는 자리는 한 6,550포인트 정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에서 돌릴 때 의미가 있다고 보면 적어도 코스피가 6,55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요. 네. 그 뒤에 좀 더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기술적인 하락 구간을 좀 더 벗어나는 구간까지 가려면 코스피 7,400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하락 추세대가 끝났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를 오히려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을 할 정도예요. 그럼 좀 줄였다가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정도니까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하락 추세대가 좀 벗어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절대 밸류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사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밸류로 봤을 때 갖고 계신 분들이 팔고 다시 더 많이 떨어지길 기다리기도 좀 어려운 구간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작년에 좀 지금은 좀 뭔가 하기가 이도저도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 좀 확인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29일, 30일은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FOMC도 있고 또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점도표에서 반대표, 그러니까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점도표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한두 명 정도의 반대표 정도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들 굉장히 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술주도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이번 주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와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어떤 추가적인 설비 투자, 캐펙스의 투자권 관련된 코멘트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구글 알파벳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만 투자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구글의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내일 새벽쯤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주가는 분명히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는 금리입니다. 금리. 예,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알파벳도 좋았죠. 네. 알파벳도 실적도 좋고 캐파도 늘릴 거야, 공격적으로 늘릴 거야, 시장의 예상 것보다 더 많이 늘릴 거야 말은 했죠.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더 빠졌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최근에 이런 빅테크들의 채권 발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제일 좋겠죠. 근데 돈을 벌긴 하지만 투자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2024년까지는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의 비율이 한 15에서 20%였다면 네. 최근에는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돈을 벌면서 50%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그림이겠죠. 근데 지금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설비 투자가 더 커지니까 채권 발행을 합니다. 근데 CDS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부도 위험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채권 발행해야 된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고 지금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오라클이 좀 심각할 정도로 BB
정크 본드에 전하는 것 어떤 그런 부분의 채권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환 출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무너지면 도미노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오라클의 매출의 절반이 오픈 AI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유가가 $70까지, 그러니까 $80 선까지 무너졌던 최근에 유가가 있었는데 2년물 금리,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빠졌냐?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죠.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면 뭡니까? 조달 금리가 많아지고 비용이 많아지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채권 발행하면서 금리를 비싸게 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아지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태우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겁나는 거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안 주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유가 연동이든 뭐든 간에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캐펙스 많이 해야겠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야기를 해도 지금 채권 발행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부도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오라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심해지는 거죠. 네. 우려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채권 금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채권 금리가 어쨌든 금리가 빠지면서 이런 어떤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고 앞으로 당장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7월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래하는 어떤 규모의 20%까지 이하로 손을 보겠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긴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될 시에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20%로 제한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투자가 개인 자유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에 만약에 1억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사라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그거 좀 저는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소설 같은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전문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좀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전문 투자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ETF 투자하는 분들이 뭐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교육 그거 누가 듣습니까? 네. 뭐 의무적으로 듣긴 하지만 로그인 해가지고 그냥 틀어놓으면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야지 ETF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육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좀 그냥 형식적인 교육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교육 시간을 많이 늘린다? 늘려도 틀어놓으면 돼요. 틀어놓으면 되죠. 틀어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인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그냥 전문 투자자로 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단기적으로 거래 정지를 한번 해보고 이게 변동성이 거래 정지됐을 때 변동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그 정도는 가져야 거래 정지 ETF 거래를 좀 정지해 놓으니까 확실히 줄어든다. 이걸 보고 그럴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확신을 못하고 계속 불신만 쌓이고 이런 상황에서 던지는 매물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에 힘들었던 7월이 지나고 8월에 새로운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 8월의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인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는 너무 쌉니다. 말도 안 되는 밸류까지 왔고 25년, 26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밸류까지 빠져 있고 EPS의 하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사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팔 수는 없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 아무도 모른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일단 이번 주는 8월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큰 이벤트가 몇 개 있다. 빅테크들의 캐펙스 등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커멘트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채권 발행 많이 하겠다. 이것도 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십시오. AI 투자 안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좋아요. 네. 다른 것들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센티가 미국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고민이 많고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FOMC 쪽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커멘트되고 동결을 하더라도 동결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앞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인상을 그렇게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뉘앙스만 나와도 상당히 좀 안정을 찾을 거다. 그걸 확인하시고 팔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딜사이드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